존중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서구 철학들은 그걸 존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랑시에르는 이제 그러한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태제들을 다 해체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자는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걸 이제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그런 식의 비판 아닌 비판들이 있습니다. 랑시에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실 드릴 이야기는 랑시에르가 이런 비판을 의식해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려고 했던 저작, 최근에 나온 아이스테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가 되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펼쳐봤는데 실제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책에서 랑시에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특히 이제 이 감각적인 것의 나눔, 그죠? 미학의 분할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예증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썼던 그런 프레타리의 밤이라는 그런 아카이빙과 철학적인 사유를 같이 결합시키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도 여전히 이제 지금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제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의 부제가 예술체제의 장면들이라는 거고요. 예술체제, 그러니까 Scenes of Art Regime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체제라는 개념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레짐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 레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레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런 레짐의 장면들을 이제 서술한 것이 이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무슨 역사서처럼 아주 건조한 어떤 그런 기술법을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 사유를 집어넣는데 굉장히 랑시에르 특유의 사변적인 문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읽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48개의 이 장면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주 밀도 있는 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술체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제 이거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드레스덴의 1764년에 발간된 빈켈만의 고전예술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고전예술사인데, 뭐 독일말로 보시면은 Der Kunst des, 그죠? 그러니까 비네푼트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 앤티크죠, 앤티크. 그냥 고대의 예술사, 그죠? 고대 예술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고대 예술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책을 씁니다. 이 빈켈만 고전. 제가 유학 갔을 때 맨 처음에 독일 낭만주의 수업이 있었어요.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무슨 독일 낭만주의라는 수업이 따로 있나 싶어가 제가 세미나를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때 맨 처음 읽은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물론 이런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이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론과 실천사라는, 그 당시 이론과 실천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읽게 될 줄은 제가 몰랐죠. 왜냐하면 그 책을 왜 읽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책이 왜 번역되었을까 한국에, 그 이유는 루카치가 그 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카치가 그 책을 언급하고 있고, 이 빈켈만의 고전예술사 전체가 다 번역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빈켈만이 주장하고 있는 고대 그 칸토에 대한 그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내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일부러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드레스덴의 1764년 빈켈만의 고전예술사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런 아트 레짐이 출몰하는, 에스테틱 레짐이 출몰하는, 그죠? 한 지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고전주의의 출몰이죠. 고전주의 출몰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 세미나에 들은 내용도 이와 되게 유사한 내용입니다. 랑시에르는 그때 이제 이걸 쓸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랑시에르의 주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독일 낭만주의에 대한 연구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독일 낭만주의의 많은 철학적인 어떤 태제들은 사실은 칸트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랑시에르는 칸트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 기획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스테시스라는 어떤 이 문제도 사실은 칸트가 제일 먼저 이제 그 크리티컬 저지먼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센서스 커머니스 그러니까 공통 감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이스테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아이스테시스가 그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존에 존재하는 테이스트 취미 판단의 문제를 재구성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죠. 취미 판단에 칸트가 봤을 때 취미 판단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나쁘고는 통용이 안 되는데 그거를 좋고 나쁘고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스테시스 감각의 차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건데 일단 랑시에르 생각도 그거와 이제 유사한 어떤 이 기조를 깔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랑시에르는 이것을 이제 뒤집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그게 어떤 센서스 커먼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아이스테시스의 상태 자체를 이 사람은 뭐라면 미학적 차원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는 바로 또 센스블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센스블에 좋고 나쁘고가 동시에 다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떤 미학적 차원이 정치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치적 입장들이 이 안티노미처럼 양립하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양립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탈출구를 찾게 되죠. 그죠? 이 북한과 미국이 양립하지만 사실 탈출구를 찾잖아요. 우리는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의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라고 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그럴 줄 알았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센스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랑시에르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입장들은 절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것들 또는 비합리적인 걸 배제되어 왔던 것들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통인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랑시에르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 예술사가 바로 그러한 이 공통된 것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공통된 것이라는 건 그 센스블을 말합니다. 그 센스블을 만드는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1830년 스탕달의 뭐 스칼렛 블랙인데 사실 적과 흑이죠.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스탕달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랑시에르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센티멘트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스탕달에서 1830년에 사실 잘 아시지만 스탕달은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끝물입니다. 그죠? 낭만주의 끝물이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통속성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 통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스탕달의 수용, 그죠? 그러니까 스탕달 자체가 논하고 있는 그런 아주 뭐 지고지순한 그런 게 아니라 스탕달의 대중들이 수용하는 거, 연애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탕달이 어떻게 보면 이 랑시에르가 봤을 때는 프랑스 최초의 어떤 대중 통속 소설가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 프랑스 소설이 다 이제 지배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프랑스 소설이라고 불리는 어떤 원발화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랑시에르가 이 스탕달이 칸트를 읽었느냐, 굉장히 칸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여기서 논하고 있는데 칸트를 읽었냐 하면 스탕달은 칸트를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칸트와 관련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을 소설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의 신 엘로이즈를 쓴 루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루소를 읽었다는 거죠. 루소와 같은 소설을 쓰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칸트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탕달이 그런 칸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 단계 더 이제 진전을 시켰다는 것이 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생뚱맞은데 에머슨 1844년 에머슨이 이제 나온다. 에머슨은 뭐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유유자적하는 삶, 근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가만히 문법으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 근대 미학에서 또 근대 대중문화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논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원료를 찾아가지고 그 원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머슨은 당연히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이것도 역시 에머슨의 수용입니다. 1844년도에 에머슨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수용되는데 그게 에머슨과 관련된 아주 큰 그런 컨퍼런스가 열리죠. 이제 그러한 것들에 통해서 에머슨이 파리에 수용되면서 또 이제 하나의 레짐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쫙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보면 보시면은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알론 리 브라더스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람들 서커스단입니다. 서커스단이 있고, 그다음 말라르메가 이렇게 그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에 마이트 링크, 그다음에 로저 막스도 역시 이제 그거죠. 코미디언이죠. 라이너 마리 릴케가 또 썼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 에드워 고든 크레이그가 있고, 빅토르 시클롭스키, 그 다음에 폴 로젠펠트, 지가 베르토프, 제임스 아제,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 1930년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하나씩 그러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에스테틱 레짐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로 말은. 이 사람들의 글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게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자기가 썼습니다. 자기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은 이런 것들을 한 챕터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이제 지루하게 리피티션을 하기에는 제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애석하게도 책이 작년에 번역되는 걸로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테시스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강수미 선생님이 쓰신 베냐민 논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 책은. 그래서 아직까지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석한데 어쨌든 상당히 책은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글로 번역됐을 때 어떻게 이제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이 뭐냐, 이 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랑시에르가 이제 그 앞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학적 근대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죠? 에스테틱 모더니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카운트 히스토리를 쓰고 싶었다. 대안적 역사를 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초기작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로지컬 리볼트거든요. 논리적 봉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 논리적 봉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이 바로 히스토리오그래피, 역사기술 방법론입니다. 역사기술 방법론을 써서, 이건 이제 역사기술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아카이빙과 그 아카이빙 한 것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념화해 주는 것. 그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로지컬 봉기와 이 아카이빙 또는 그리고 이제 철학적 사유를 통한 개념화. 그래서 뭘 노리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잊혀진 역사적 순간들을 복원하고자 시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forgotten history, forgotten moment in history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 바로 이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 forgotten이라는 겁니다. forgotten인데 이 말라르메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대중문화에 썼던 칼럼이라 이런 것들은 말라르메가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말라르메가 사실 안론리 브라더스에 대해 쓰거든요. 이 사람의 서커스에 대해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 그게 이제 말라르메 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랑시에르는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문화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알론 리 브라더스인데 정확하면 이 서커스예요. 이게 서커스에 다 등장하는 거죠. 피에로, 그죠? 알레퀸, 광대죠, 광대. 그 다음에 알론 리 브라더, 이 에크로바틱하는 뭐 이렇게 줄 타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표상들이 이제 근대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던 건 아니에요. 피에로나 할레퀸이나, 이거 할레퀸은 여러분 이 프로로 할레퀸은 이제 할로퀸입니다. 할레퀸, 광대. 이렇게 보면은 축제 기간에 등장하는 원래는 악마예요. 할레퀸은 여러분 악마입니다. 원래 악마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근대가 되면 얘가 이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춤추는 사람이 되죠. 원래는 악마입니다.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린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악마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중세 시대의 체크 무늬, 이 체크 무늬가 있는, 그러니까 바둑판 무늬라고 그러나, 그런 체크 무늬나 바둑판 무늬가 원래 악마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계시는 그런 체크 무늬가 악마를 뜻합니다. 그런 걸 중세 때 입고 있으면 악마, 왜 죄수복을 이렇게 줄무늬를 했냐 그러면 악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눈에 잘 띄게 해서 해놨는데 이건 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악마입니다. 일단 체크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아방가르드에 결정에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랑시라고 할 때는 모더니즘의 에스테틱 레짐을 상징한다는 거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잖아요.
뭐 서커스가 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베냐민하고 굉장히 베냐민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했던 바였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피에로죠. 피에로는 이 당시에 이게 이제 19세기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아방했어요. 피에로가. 지금 봐도 우리가 경탄을 할 정도. 근데 이게 사실 고급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대중문화입니다. 피에로가 나와서 행동을 하죠. 근데 이게 마임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피에로는 주로 마임을 하거든요. 마임을 하게 돼 있고, 그 마임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그 여기서도 역시 말하지만 찰리 채플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시클롭스키가 쓴 그 사람이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평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로의 마임, 이게 뭘까요? 마임이라는 것이 육체를, 그죠? 미케니컬하게 만드는 거죠. 마임이라는 게 육체를 머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머신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원래 중세 때까지 그러니까 이 랑시라고 봤을 때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어떤 상황에서 중세적 세관에서 몸은 인간은 모든 만물에서 예외적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에게 네이밍을 하도록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단 동물이라는 세계에서 예외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거기에서 보면 항상 그 서브젝티비티의 자리에 있는 거, 주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주관을 제외한 자리에 오브젝트가 있는 것인데 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애니멀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인간을 애니멀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신의 자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왕이나 교황은. 그래서 왕의 이 옷깃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미신도 있고 그랬는데 왕이 지나가면 저 엎드려서 가서 옷깃을 한번 만지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인간인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면다가 이제 중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웨이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믿고 있던 그 인간에 대한 또 회의가 이제 굉장히 허무주의가 이제 창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카브르, 그죠? 마카브르입니다. 댄스 오브 마카브르 그래가지고 죽음의 댄스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17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메멘토 모라이,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굉장히 허무주의가 이제 창궐하게 되죠. 또 허무주의가 창궐하는 만큼 부흥회가 또 막 이렇게 또 창궐하게 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굉장히 웃기는 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이런 프로이드가 왜 중요하면 바로 이런 것을 해명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마녀 사냥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녀가 아닌데 자기가 마녀라고 이야기가 죽어요. 부흥